네, 준마렐라의 도전. 오늘 또 우리를 현명하고 똑똑하고 네. 똑부러지고 활기차게 이끌어주실 소중한 두 분 자리에 하셨습니다. 먼저 현명한 소비에 대해서 알려주실 김준하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집에서 아내분에게 듣는 최대의 잔소리 뭔가요? 네, 아무래도 저희 강의 시간이 상당히 늦은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네. 예, 집에 가면 이제 12시 네. 좀 그렇게 넘죠. 늦어요? 지금 우리 그 팀장님 목이 막 메고 네. 울컥울컥하시죠. 일찍 들어와라. 일찍 뭐 이런 들어와라. 얘기가 가장 많죠. 네. 솔직히 비슷해요. 남성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뭐 내가 뭐 안 들어가고 싶어서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좀 억울하긴 한데요. 그렇죠. 네.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네. 굉장히 잘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팀장님과 악수를 하면서 포옹을 한번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분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네. 한국경제TV의 옴무파탈 박준식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 기자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내분에게 듣는 최대의 잔소리 뭐가 있을까요? 한 10년 동안 들어본 적은 없고요. 오. 네. 네. 제가 뭐 육아면 육아, 가사면 가사. 네. 또 알아서 척척 또 잘 해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누가요? 가끔 제가 그래서 네, 뭐 잔소리라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요? 네. 알아서 잘하시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포기한 걸 부딪히는 수도 시간이 있어요. 없어서일까요? 일단은 얼굴 볼 일이 별로 없고요. 네. 이 가끔씩 뵙기 때문에 네, 서로 반가워가지고. 그렇죠. 가끔씩 뵌다. 요거 참 괜찮은 작전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말씀 저렇게 하시지만 그럼요. 맨날 밖에서 주무시고 그러시나 봐요.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네. 네. 자, 오늘은요, 팀장님, 연말 정산에 대해서 준비를 해오셨다고요. 네. 네. 사실 연말정산하면 직장인 모두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사실 또 그렇게 잘 알고 있지는 못한 미스테리 같습니다. 네. 예, 사실 그야말로 이제 할 때마다 계속 헷갈리는 그렇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연말정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많은 직장인 분들이요.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가 되더라도 네.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백지 상태가 되는 게 바로 이 연말정산.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 그만큼 예. 어렵고요. 그리고 또 정책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맞아요. 그건 또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도 모르고 많은 분들이 어렵고 헷갈려 하시는데 오늘 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제 직장인 정의하자면 일정한 기간에 대해서 네. 정기적으로 이렇게 급여를 받는 이분들은 자기가 번 돈에서 일정 부분 이제 세금을 떼고 지급을 하죠. 네네. 뭐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면 거기에서 이제 소득세 부분을 곱해서 떼고 나머지를 이제 주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세금이라는 건 실제 번 돈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연말이 돼서 실제 이분이 번 게 얼마인지 네. 이런 것들 좀 확인하는 거고요. 또 실제 벌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분이 쓰신 돈들 있죠. 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세가 좀 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번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기 위해서 네. 뭐 이런 항목은 소득에 좀 빼주는 일. 이제 그걸 이제 소득 공제라고 하고요. 네. 이제 연말정산은 이 소득 공제를 하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그래요, 설명을 그래요. 들어보니까 조금 더 이제 그 소득공제, 뭐 네네. 연말정산의 개념이 조금 잡히는 것 같은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박준식 기자님은 연말정산을 아주 꼼꼼하게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오히려 또 제가 볼 때는요, 이 성향이요. 어떨까요? 네, 우리 박 기자님은 굉장히 남의 일은 꼼꼼하신데 네. 막상 본인의 연말정산은 어. 글쎄요, 어떠신가요? 진짜 궁금하네요. 아마 저 포함해서 네. 이제 19일 날 대선이 끝나면은 네.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인터넷 포털을 엄청나게 이제 클릭을 할 겁니다. 네. 연말정산 잘하는 법. 언제나 이제 인기순위 그렇죠, 1위잖아요. 그렇죠. 이제 올라가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논문을 씁니다. 이때쯤 되면은 포털에 있는 자료를 다 뽑아가지고요. 네. 꼼꼼히 보면서 줄도 치고, 예, 뭐 어떨 때는 막 색깔도 하면서 요거 중요하다. 이렇게 네. 동글뱅이도 하고, 네, 별표도 저 이만큼을 진짜 싸고 보는데, 네. 결국에 실제 이제 뭐 기입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머리가 이제 멍해지는 거죠. 그렇죠. 일단 첫 번째 항목부터 이제 멍해지는 겁니다. 네, 공부를 하긴 했는데. 예, 이게 자녀에 무슨 영자를 붙여야 되는지 일자를 붙여야 되는지부터 해가지고 이제 복잡해져. 그리고 이제 또 공제를 받으려면은 그 자기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이제 뭐 이 증빙을 해야 되는 걸 서류를 신청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뒤늦게 이제 뭐 이제 신청을 하고 뭐 하다 보면은 뭐 기입해라, 뭐 그렇죠. 넣어라, 무슨 뭐 넣어라 그러면은 또 하나도 준비 안 돼 있거든요. 맞아요. 또 그거 하다 보면은 은행에 들어가서 뭐 준비하고 하다 보면은 또 일주일 가요. 그렇죠. 그러다가 되면은 결국에는 막판에 몰려가지고 네. 회사에서 매년 소득공제 연말정산 잘하는 친구한테 맡기게 요것 되죠. 좀 맡겨주시면서 그렇죠. 예, 한 2만 원 떼줄 테니까 이거 떼주십시오라고 그렇죠, 하는 게 그렇죠.
저를 포함한 많은 직장인들의 동일한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요, 보면요, 또 자기가 본인이, 저도 이제, 저희는 프리랜서 때 5월 달에 네. 하는데, 5월 달에 이제 본인이 제가 직접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막 합니다. 진짜 네. 복잡하던데요. 막 해서 어떻게든 해봅니다. 네. 그러고 나면 꼭 빠진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빠진 것들이 왜 이렇게 커 보이는지, 예,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팀장님, 그런데 그 소득, 우리가 소득이라는 게 이제 한 해 동안에 쌓이지 않습니까? 그 소득은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소득이라는 게 이제 네. 세법상의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연봉이 3천만 원이다. 그다음에 네. 소득이 3천만 원이 아니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각종 공제를 뺀 나머지 이제 금액을 실제 이제 소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본인 연봉에서 이제 근로소득 공제라고 해서요. 본인의 연봉 대비해서 몇 프로씩 경비로 이렇게 빼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예, 요거 빼고 그 다음에 소득공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알게 될 이제 소득공제까지 빼서 요 금액을 이제 실제로 세금을 내야 될 소득 이제 세법적인 용어로는 과세표준 과표라고 하는데요. 네. 요걸 좀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게 회사에서 네. 급여를 받잖아요. 네. 급여를 받는 그 금액 모두에 대해서 세금을 떼는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네, 전체에 대해서 떼지는 않고요. 네. 이제 그 중에서 그 비과세되는 소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경조금 이런 것들은 좀 빠지고요. 그다음에 네. 비과세 소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식비라든지 아니면 제가 벽오지에 가서 격지 근무 수당을 받았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것들, 이런 것들은 실제 빼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그러니까 세금을 산정하는 소득에서 제외가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아예 그런 부분들은 빼고 예, 이제 슬슬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예. 정신 바짝 차리고 예, 예.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식비를 좀 회사에서 네. 매월 10만 원 정도 받았다. 네. 그다음에 출퇴근에 필요한 뭐 출퇴근 비용을 20만 원 받았다. 네. 그러면 실제 이분이 월급이 23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 30만 원은 소득에서 빼고 네. 나머지 이제 200만 원을 이제 소득으로 보고요. 인정을 이제 하고 거기서 세금을 뗀다.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세금이 제외된 상태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회사에서 그렇게 알아서 계산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미리 이제 회사에서 계산을 해놓고요. 연말에 이제 좀 더 받을 수도 있고 성과급이 더 나와서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감안해서 연말에 이제 그 차액만큼을 빼주거나 아니면 좀 덜 낸 게 있다면 돌려주고 이게 이제 소득 공제인 거죠. 그렇다면 그렇군요. 일반 회사 다니시는 우리 직장인 분들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네, 일단 그렇죠? 내가 하지 않더라도 뭐 세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네네네. 회사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해줄 거고요. 네. 네. 이제 우리가 그 직접 해야 될 부분들은 뭐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뭐 인적공제라든지 이런 항목들 이제에 대해서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되고요. 뭐 네. 세법상 뭐 근로소득공제가 얼마가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회사에서 알아서 잘 해줄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요. 네. 우리 기자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럼 소득 공제가 되는 건 어떤 것들이 소득 공제가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벌써 저도 이제 머리가 이제 하얘지기 시작하는데요. 네. 지난 1년 전에 생각을 해보면은 이 자료를 뽑으면은 진짜 이만큼이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렇죠. 사실 뒤에 보면은 다 설명서고요. 예. 앞에 이제 기입하는 거는 한 4-5장이면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한 네. 크게 4가지 정도만 하면. 네 가지요? 4가지 정도만 하면 되는데. 네. 일단 인적공제. 뭐 좀 이따 뭐 인적공제. 설명하겠지만은 이 자녀가 몇 명인지. 네. 기본적인 자기라든지 가족. 부양가족. 예, 부양가족에 네. 관련된 그 인적공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금보험. 다 들기 때문에 연금보험이 사실 좀 부분이 큽니다. 네. 연금보험 공제, 그 다음에 특별공제, 네. 그리고 기타 공제. 사실 직장인들이 이제 본인이 직접 기획해서 신경 쓸 거는 요 4가지만 또 준비해서 하면 되고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증빙 서류 같은 거는 닥쳐서 하지 말고 미리미리. 예를 들면은 자기 자녀가 뭐 유치원에 다닌다. 네. 그러면은 유치원에서 옵니다. 이번에 뭐 소득공제 관련된 서류를 신청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그쪽에서 알아서 미리 떼주기 때문에 아니면은 기타는 요즘은 인터넷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꼭 보험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은행에 가지 않아도 네. 다 뗄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것만 미리미리 준비하시면은 아깝게 놓치는 돈. 예. 그런 돈은 좀 있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소득공제 되는 항목을 4가지로 이제 추려 주셨습니다. 네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적공제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선생님. 부양가족. 네. 이제 그
공제 이제 순서대로만 조금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인적 공제가 가장 큽니다. 네. 사실은. 그리고 인적 공제 쉽게 얘기하면 내 월급으로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네. 겁니다. 그리고 나, 배우자, 그리고 뭐 부모님, 네. 자녀 이런 경우 이제 한 명당 150만 원씩 우와.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네. 이제 추가로 더 공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제 부모님이 70세 이상이시거나 자녀가 6살 이하인 경우, 네. 그리고 장애인인 경우, 이제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이럴 때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되고요. 그럼 네. 15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러니까 2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이라 잡고 그럼 합이 25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틀린 계산인가요? 예, 어떤 1인당 150만 원. 그러니까 1인당 150만 네. 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낸 세금에서 네. 그렇죠? 그만큼을 빼주고 세금에서 빼는 건 소득에서. 아니고요. 소득에서. 그만큼 빼고. 아, 헷갈려, 예. 그러니까 그 금액만큼의 세금을 빼주는 거죠. 그 금액만큼의 네, 세금. 소득공제라는 것 자체가 세금을 그만큼 빼준다는 게 아니고요. 네. 번 돈을 그만큼 좀 줄여줘서 그만큼에 대한 세금을 덜 내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렇군요. 자, 요거 조금 헷갈리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이해가 일단 됐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 더 이제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말씀해 게 주시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제가 자녀분 이제 추가 공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요즘에 이제 2자녀 이상인 경우에 다자녀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2명이다. 그러면 100만 원 추가 공제가 더 되고요. 만약에 2명이다. 그러면 300만 원. 네. 3명이다 그러면 300만 원, 네. 4명이다 그러면 500만 원 이렇게 추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이 연봉이 3천이시고 네. 가족이 이제 부모님 70대 이상 부모님 한 분, 그리고 자녀 2분, 네. 6살짜리 이렇게 될 경우에 총 이제 공제되는 금액이 인적 공제로만 1,150만 원. 우와. 예, 그리고 아까 앞전에 근로소득 공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요게 이제 1,125만 원이니까 연봉 3천이라고 하더라도 이분이 실제 소득세를 내야 될 금액이 725만 원으로 확 줄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752만 원에 대한 세금만을 그렇죠. 예. 내면 된다. 그렇죠. 인적 공제까지만 했는데도 이제 내야 될 세금은 엄청나게 725만 원에 대해서 내시는 거죠. 어. 그렇군요. 어찌되었던 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자, 그렇다면 기존에 또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연금보험료 공제와 이 특별공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뭔지 좀 너무 궁금해요. 이 두 부분이 중요한 게요. 네네. 지금 팀장님 설명했던 것처럼 이 소득공제에서 중요한 거는 내 소득이 얼마냐의 계산에 따라서 세금의 어떤 양이 상당히 달라지거든요. 네. 일단은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액 공제가 됩니다. 다 그거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요. 네. 특별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 연금저축하고 그런 걸 다 포함을 해서 400만 원까지 그 이상을 들어도 400만 원까지만 세금을 환수해 준다는 거를 좀 네. 명심을 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특별공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연금보험 말고더라도요. 뭐 네. 노후를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자기 재테크를 위해서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 네. 그런 보험 공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 안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의료비 공제. 생각보다 이 국민들이 요즘에 좀 의료 건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의료비 지출이 많거든요. 네. 예, 이 부분에 대한 공제도 상당히 크고요. 그다음에 교육비 공제. 네. 이 자녀가 어리거나 그런 경우에는 모르지만 이 교육비 부담이라는 게 참 만만치가 만만치 않거든요. 않죠. 예, 거기에 대한 공제가 들어가고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웬만한 직장인들이나 웬만한 일반인들이 자기 집을 100% 자기 돈 가지고 사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죠. 다 대출이죠. 예, 네. 여기에 필요한 주택자금 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출금에 대한 어떤 공제 부분도 이거 가끔 모르는 분이 계세요. 네. 예, 근데 이 부분을 꼭 놓치지 말아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연말 연초 되면 많이 하는 기부금. 뭐 교회라든지 네. 정치원금이라든지 어떤 종교적인 거나 정치원금. 그런 네. 부분들의 공제가 있으니까 진행을 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소득 신청을 만약에 하지 않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뭐 이렇게 공제 대상이 없다 그러면은 100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 이 세금을 이제 환급을 받는다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자, 우리가 이제 소득공제되는 항목 크게 4가지로 나눠봤고요. 네네. 그 중에 마지막인 특별공제도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네네.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그다음에 주택자금, 기부금 공제 이렇게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덧붙여 볼까요? 네, 일단 이제 특별 공제라고 이제 명시가 돼 있고요. 이제 여기에는 아까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첫 번째 보험료 공제. 예, 요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내시죠? 네, 예, 내죠. 건강보험료도 많이 냅니다. 전액 다 공제가 되십니다. 그렇군요. 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네.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 네. 이거는 전액 공제가 되고요. 그밖에 이제 보장성 보험 그쵸. 쓰시죠? 자동차 개인적으로 보험, 드는. 뭐 네. 아니면 상해 보험 네. 이런 것도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시고 거기에 대한 보장성 보험이 있다면 네. 이제 추가로 100만 원 더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의료비 공제가 있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의료비 공제는 좀 놓치기가 좀 쉬운데요. 네. 첫 번째로는 본인의 연봉의 3% 이상을 쓰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3천만 원이 연봉이다. 그러면 네. 이분은 연간 90만 원 이상 의료비를 쓰셔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90만 원 이하시라면 굳이 이제 서류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없다. 네, 네. 90만 원이 넘으신다면 이제 서류를 꼼꼼하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 의료비 서류가 대부분 이제 병원에서 재발급을 좀 잘 안 해주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류 받으실 때 좀 꼼꼼하게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의료비는 이제 나하고 65세 이상 부모님, 뭐 장애인 가족, 여기까지는 이제 전액 공제가 되고요. 네. 그 밖에 이제 부양가족은 총 7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됩니다. 근데 네. 이제 요 부양가족들은 내가 기본 공제 받으신 거 있으시잖아요. 있죠. 그분들을 대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맞벌이 부부가 나는 이렇게 기본 공제를 받고 배우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고 이렇게는 좀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네. 또 이제 저도 안경을 끼고 있는데 네네네. 안경 같은 경우는 1인당 50만 원까지 오. 소득 공제가 가능하시니까 오, 안경도 꼭 되네요. 챙기십시오. 그럼 영수증을 챙겨놔야 되는 거죠? 네, 영수증을 챙기셔야죠.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교육비 네. 많이 들어가는 교육비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초중고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300만 원 한도에서 물론 이건 학교에서 쓰는 겁니다. 아, 학원을 학원이 갔거나 아니고요? 이런 경우는 빠지고요. 네. 초등학교 이하라고 하면 학원비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네. 대학생일 경우는 이제 연간 900만 원 한도로 가능하고요. 본인의 경우 이제 대학원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인정받지 못했는데 외국에서 쓴 돈들이죠. 외국 교육. 네. 이런 부분들도 전액 다 인정이 되시니까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달라진 점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네. 한꺼번에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주택 그렇죠. 자금도 대출 다 한 있죠.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이제 내가 전세 사는데 전세 대출을 받았다. 네. 그럼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에 대해서 네. 40%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월세를 살고 있다. 그러면 이 월세에 대해서는 50%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네. 주택에 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오피스텔에 살고 계신다. 그럼 이제 주택이 아니거든요. 아파트는 그렇죠. 주택이 네, 아파트는 주택이지만 그렇죠. 오피스텔은 아니니까. 주택법상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 경우에는 좀 빠지고요. 이 두 가지는 합해서 연간 300만 원 한도가 가능합니다. 그 밖에 이제 집을 사셨을 때 네. 장기 주택자금 대출 이런 그렇죠. 것들을 받으셨다라고 하면 일정 요건을 좀 갖추시면 여기에서 지불하는 이자에 대해서 이자에 대해서 뭐 일정 요건을 맞추시면 500만 원부터 1,50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담보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주택을 그러니까 보통은 주택을 사고 하우스포이시면 주택담보대출로 네, 돈을 맞습니다. 받잖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1가구 1주택이셔야 네네. 되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 시가 3억 이하일 경우에 그리고 대출 받으신 분하고 주택의 명의자가 같으셔야만 네네.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 기간은 최소 15년 이상이셔야만 가능하시고요. 그렇군요.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네, 네. 그래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요즘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그렇죠. 매매 가격이 3억 2천이었었는데 네. 2억 6천이 됐다. 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요, 실제로는 진짜 이렇게. 공시가로 따지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매매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 일자는 사실 모든 연말정산의 기준은 12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 어제까지 비쌌던 집이 그러니까 그저께까지 비쌌던 집이 어제 떨어졌으면 바로 어제 기준이네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혹시 이제 세대주가 전입을 안 했다거나 네. 아니면 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인 네.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집을 이제 새로 사고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렸다. 네. 이런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처분하셔야만 1가구 1주택 요건에 해당이 되시는 거죠. 자, 네, 마지막으로 그리고 우리 기부금도 있잖아요. 제일 기부금 궁금해하시는 문제. 거죠. 네. 박준식 기자님은 기부를 좋은 일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네, 기부금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액 공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정치 후원금은 소득 공제가 아니고 1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빼주는 게 아니고요. 세금에서 바로 10만 원을 빼줍니다. 네, 내가 10만 원의 세금 내야 된다. 네. 그걸 갖다가 그대로 돌려주는 거죠.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소득 공제가 됩니다. 근데 이 기부금에 대한 소득 공제는 뭐 종교단체인지 아니면 뭐 사회 시설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전액 공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15%, 10% 이렇게 공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이건 좀 너무 과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네. 제가 1년에 1,000만 원을 번다 치면요. 예를 들어 쉽게. 근데 내가 이 기부를 1,000만 원을 했습니다. 네.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뭐 이러고 그러면 네. 그것을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소득공제의 한도는요. 네. 본인이 낸 세금의 범위 내에서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에 대해서 그 전에 지불하셨던 세금. 그러니까 그 사이에 1,000만 원을 바로 내셔갖고 세금을 하나도 안 내셨다. 네. 당연히 돌려받으실 돈도 없으신 없는 거죠. 거죠. 네. 내가 낸 세금에 대해서 연말에 정리해서 덜 낸 더 낸 거, 거를 그렇죠. 더 낸 거 돌려받는 돌려받고 거죠. 덜 낸 거 더 내고 더 이렇게 내고. 되는 게 예. 그 연말정산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정말 궁금한 게 지금 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좀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프리랜서도 같은 조건이냐는 거죠. 우리 기자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지금 많은 세금에 대해서 지금 막 공제도 저희가 많이 배워봤는데 이게 프리랜서는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프리랜서라는 거는요. 네네. 사실상 그냥 저희상 편의상 네. 이렇게 말하는 이거 얘기고 이 직군이라든지 직업상에서 쓸 때 프리랜서라는 개념은 없거든요. 세법에. 네. 그렇죠. 자영업자. 그래도 자영업자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개인소득자, 예를 들면은 뭐 보험 쪽에서라든지 아니면은 직장인 같지만은 이게 개인사업자에 속하는 보험회사 직원도 있고 아닌 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속해 있는 직군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요. 무조건 내가 나 월급쟁이 아니다. 네. 그래가지고 프리랜서다. 그렇게 따지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그렇다면요. 만약에 중간에 퇴사한 분들 두 분이 계실 거란 말이죠. 한 해를 마무리 안 하시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그분들은 아주 심플합니다. 지금 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 이 시점에서. 그러면은 현재 직장에서 소득공제 이 신청을 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 회사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기훈 앵커가 했던 것처럼 네. 내가 가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하겠다. 음. 근데 요즘 보면은 또 금세 또 취업하면 안 됩니다. 어. 그러다 보면 해 넘어가고요. 하다 보면은 나 소득공제 신청 안 하고 왔는데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다음에 5월 31일까지 네. 5월 말까지 신청을 하면은 되기 때문에요. 혹시라도 미래를 생각 안 하고 퇴직 시에 신청을 안 했으면은 그 다음에 5월 31일까지 아무 때나 하면 되기 때문에요. 네. 조금 염려를 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좀 팀장님한테 여쭈고 싶어요. 여태까지 저희가 쭉 배웠던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자영업자, 저희가 말하는 프리랜서, 통칭 프리랜서라고 하시는 분들에겐 다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일부가 되고 일부는 안 되고 이런 건가요? 네. 예를 들어서 종교나 이런 뭐 종교나 혹은 정치 후원금 이런 거는 된다고 알고 네. 있는데 네, 네. 그 이해 것들은 다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연말정산은 이제 근로소득자가 하는 거고요. 네네. 네, 그다음에 프리랜서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5월에 네. 종합소득세 확정 종합소득. 신고를 네. 하시는 거죠. 이 경우에 이제 인적공제라든지 기부금,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공제가 가능한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이제 기장을 조금 하셔야 될 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연말정산 하는 걸 보면요.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2013년에 또 달라진 내용이 있나요? 그렇죠. 2012과 차이 어떤 네. 것들이 뭐 있을까요? 매년 세법이 바뀌기 때문에 예.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게 연초에 미리 그 세법이 바뀐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올해 가장 크게 바뀐 거는 소득공제율,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연봉 25% 이상 쓰시고 나머지 20%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되셨는데 지금 15%로 줄었고요. 대신에 체크카드나 현금 서비스, 현금 영수증 네. 같은 경우는 30%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돈을 지출하신다면 체크카드가 조금 더 유리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어보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놓고 비교를 하면은 체크카드가 확실히 더 좋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좋죠. 한마디로. 그거는 무조건 좋고요. 네. 간단하게 좀 계산식을 보면은요. 네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를 내가 1,500만 원을 쓰고 체크카드를 600만 원을 썼었을 때 만약에 그렇게 섞어서 썼을 때 총 금액이 2,100만 원이라고 그러면은 신용카드만 쓰면은 224만 7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체크카드를 쓰면 45만 원, 20만 원 차이가 납니다. 확실히 체크카드가 좋다는 거 저희가 알 수 있네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체크카드 많이 쓰면 되는데 한도가 300만 원까지라는 거는 좀 감안하면 되는데 근데 세금 300만 원 환급받으려면은요. 엄청나게 쓰는 거기 때문에 좀 걱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외에 또 달라진 점이 있으면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크게 바뀐 부분은 작년까지는 이제 월세 공제 이런 거 받으시려면 연봉이 3천 이하셔야 됐는데 네. 올해부터는 이제 5천 이하면 또 가능하세요. 그것도 확대가 됐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부모 가정인 경우에 추가로 100만 원 공제가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교육비에 있어서 이제 아이들 유치원 식비 네. 이런 항목도 공제가 가능하시니까 네. 교육비 공제 챙기실 때 꼭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새롭게 늘어나는 부분들이 또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득공제 13번째 월급이죠. 요거 잘 하셔갖고요. 올 한 해 마무리 아주 훈훈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준마렐라를 응원합니다. 준마렐라의 도전!